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전 영상에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역병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병이란 것은 광범위하게 퍼지는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역병은 바이러스성과 세균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바이러스성에 속합니다. 지구에 인류 사회가 건립되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역병과 싸워왔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은 또 서역이라고도 하는데 쥐서자를 써서 쥐병이라고도 합니다. 흑사병은 14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흑사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아니라 패스트균이라는 세균성 전염병입니다. 비록 서역 또는 쥐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쥐에서 직접 감염된 게 아니라 매개체인 벼룩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쥐와 벼룩은 모두 패스트균의 숙주입니다. 사람이 흑사병에 걸리게 되면 림파계통에 염증이 생기고 발열, 의식불명, 더 나아가 폐결증으로 인해 온몸에 검정 반점이 생기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흑사병의 접하 경로는 주로 타액, 상처, 소화기관으로 나이, 성별, 종족, 사회적 위치 등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염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흑사병이 제일 무서운 점이죠. 게다가 사망률까지 높아 감염부터 사망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14세기 그때 당시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고 의학시설도 부족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주었겠어요. 그때 당시 유럽 전체에 7,500만 인구였었는데 이 흑사병으로 2,500만이 사망했습니다. 즉 3명 중 1명이 사망에 이른 꼴이죠. 그때 비교적 엄중한 것은 이탈리아인데 반 이상의 인구가 사망했습니다. 왜 이탈리아는 그렇게 엄중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이탈리아는 유럽 쪽에서 많이 심한 편이잖아요. 그건 이탈리아는 유럽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이고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인구 밀집도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 엄중한 곳이 있었을까요? 아이슬란드입니다. 여기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 흑사병 이후 원래의 인구로 돌아오는데 몇 세기가 걸렸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은 이번 흑사병으로 전멸했습니다. 이 흑사병은 전 세계로 퍼져 추측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약 7,500만에서 1억 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무서운 건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는 5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흑사병이 세계 인구의 20%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타노스 손가락 한번 튕기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흑사병은 실제로 인류의 20% 인구를 감소시켰잖아요. 영화와 현실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래도 그나마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흑사병은 한 번 감염돼서 완치되면 다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짧은 시간에 어떤 바이러스이고 숙주는 누구이고 매개체는 누구인지 다 알아내서 그에 맞게 대책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14기에는 어땠을까요?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지, 쥐 때문인지 벼룩 때문인지 아예 몰랐었죠. 그냥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까지만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사람들은 이게 혹시 유태인이 독극물을 투척한 게 아닐까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태인들은 역병의 공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무차별 공격으로 이중 피해를 입었죠. 유태인들은 왜 유럽에서 그렇게 미움을 샀을까요? 그때 당시 유럽은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었었는데 유태인들만 유태교를 믿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유태인이 미움을 산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 예수는 유태인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종교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은 유태인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유태인 탓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역병이나 자연재해 등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증오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인위적인 비극을 많이 초래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적인 버그입니다. 극도로 불안감을 느낄 때는 아주 쉽게 세뇌당하죠. 세뇌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흑사병에서
제일 먼저 강제 조치를 취한 나라가 네비스인데 흑사병이 배를 통해서 더 멀리 전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 교통수단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때 당시는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거죠. 네비스는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항구를 폐쇄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들을 다 막았죠. 그리고 네비스로 들어오는 배들은 근해에서 40일 동안 정체하게 하고 다시 네비스 항구로 입항하게 했습니다. 즉 바다 위에서 40일간 자체 격리를 하고 발병 현상이 없을 시 입항하게 했죠. 그런데 왜 40일일까요? 사실 그때는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40일은 안전한 시간적 거리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네비스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 나서 선명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때서야 여러 나라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방법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죠. 영어에서 격리와 검역은 한 단어인데 쿼런타인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때 네비스의 방언에서 변화한 건데 뜻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40일, 격리, 검역은 한 단어인 거죠. 13세기에 칭기스칸이 아시아와 동유럽까지 침공했잖아요. 거의 지구상 반 이상의 인구를 통치하면서 역사상 제일 큰 몽고 제국을 건립했죠. 그런데 이 몽고 제국이 이 흑사병 때문에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학자들은 이 흑사병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유럽 쪽으로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몽골에 흑쥐라는 일종의 까만 쥐가 있는데 이 흑쥐가 패스트균의 숙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징기스칸도 고의적으로 역병을 전염시킨 건 아니겠죠. 마침 유럽으로 침공하는 과정에서 이 세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달고 갔겠죠. 사실 고대에서는 역병과 전쟁은 흔히 동반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앞에 군대가 있으면 뒤에 역병이 있다고요. 이 흑사병이 지나가고 유럽은 아주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제일 먼저 종교. 그때 당시 유럽은 천주교였는데 천주교의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신부들이 사망하는 바람에 라틴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게 허락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고픔이 줄어들었습니다. 7,500만 인구에서 2,500만이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충족했죠. 그런데 또 농사할 노동자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수익이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댄 브라운은 문학과 예술의 부흥이 14세기부터 시작된 게 이번 흑사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흑사병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배고픔도 줄어들고 수익도 늘어나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다른 것에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문학과 예술이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만 생각했었던 거죠. 댄 브라운은 바로 유명한 소설 더 다빈치 코드의 작가입니다. 이분은 또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이탈리아는 매번 역병을 겪고 나서는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병은 인류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의 진취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대가는 많이 참혹하지만요. 후에 이분은 이 주제로 여러 소설을 썼는데 예를 들면 천사와 악마 그리고 지옥 모두 영화로 제작되었죠. 14세기 이후 19세기 말까지 인류는 여러 차례의 흑사병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계속 흑사병이 어떤 원인으로 생긴 병인지 몰랐었죠. 1894년에 흑사병이 홍콩과 중국 광주에서 퍼지게 되었는데 그때 세계 각국에서는 전담 연구팀을 만들어서 흑사병에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서야 프랑스의 세균학자 알렉상드르 예르센과 일본의 세균학자 기카사토 시바사부로가 선으로 패스트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40몇 년이 흘러 사람들은 패스트균을 대응하는 면역혈청 등 약물을 연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도 완전히 흑사병을 제압하지 못했죠. 사실 지금 오늘까지도 아직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너무 엄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규모 쪽으로 발생한 건 2017년에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사병이 발생했는데 총 2,400만 명을 감염시켰고 202명의 사망자를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평균 2,000명 이상이 이 흑사병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죠. 저 처음에 얘기할 때 흑사병은 세균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바이러스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세균은 숙주를 떠나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숙주에 대한 연민이 없죠. 그래서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은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죠. 반대로 바이러스는 바로 숙주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잠복기가 지나가도 주로 기침, 재채기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바이러스가 전파하기 위해서, 즉 다른 숙주에게 옮겨가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는 엄청 똑똑한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많은 질병이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광견병. 광견병에 걸린 사람이든 개든 발병하고 나면 미치죠. 막 사람 물고 개도 물고 서로 막 물죠. 사실 이것도 바이러스가 숙주를 조종해서 자신을 전파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얘는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일종의 기생충이죠. 얘의 최종 숙주는 고양이인데, 얘가 고양이한테까지 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냐면 쥐를 감염시킵니다. 쥐가 톡소포자충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미친듯이 먹고 꼼짝하지 않고 있어 점점 살이 찌죠. 이러면 행동도 느려지고 살도 포동포동하니까 고양이가 잡아먹고 고양이에게 옮겨갑니다. 그럼 얘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고양이한테 가려고 할까요? 얘는 고양이 몸에서만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고, 중요한 건 고양이 몸에서만 번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톡소포자충은 사람, 개, 토끼 등 여러 동물에게도 감염할 수 있는데 어떠한 증상도 나타내지 않아요. 왜일까요? 얘의 목적은 고양이에게로 가는 건데, 고양이는 사람, 개, 토끼를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엄청 똑똑하지 않나요? 많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은 다른 동물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기생충 한 가지가 있죠? 영화로 접한 분이 많아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